제1장 오시에 닫히는 문, 미스터리한 10분의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23년 3월 5일 오후에 경복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는, 특히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은 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역사의 기억이 담긴 공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공간에 접근할 때는 명확한 절차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5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경복궁의 일반 관람 시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공식 관람 시간이 끝나면 문은 닫힙니다. 오시가 되면 일반 시민들은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3명과 함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동선을 한번 볼까요? 근정전에서 시작해서 경회로 2층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 향원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건천궁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이 문화재를 둘러본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건천궁에서 시작됩니다. 건천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성 황후와 관련된 비극적인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곤영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명성 황후가 시해당한 그 장소와 연결된 침전입니다. 당시 그곳의 문들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일반 관람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닫혀 있는 그 문들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곤영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만 10분 동안 그 작은 공간에 머물렀던 거예요. 동행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도 밖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단 둘이서 10분 동안 역사적 비극이 서려 있는 그 상징적인 공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상징성이 강한 공간에서 기록도 없이 증인도 없이 흘러갔다는 것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명성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누구든지 국가의 상징적 공간에 들어갈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 관람 시간이 끝나고 닫혀있는 문을 특별히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들어간 것이라면 더더욱 명확한 기록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곳에 갔는가? 누가 승인했는가? 어떤 공식적인 업무나 행사와 관련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문서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의 원칙,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의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의 투명한 행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공간을, 국가의 문화재를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단지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기억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권력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접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행정적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절차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이 원칙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날 그 시간에 그 특정한 공간에 단 둘이서 10분 동안 머물러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추측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한 증거와 기록으로 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이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적 공간에 대한 모든 특별한 접근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사진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있었고요. 그 장소는 경회로 2층으로 보입니다. 경회로라는 공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회로는 국보 224호입니다. 국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문화재 중 하나라는 뜻이죠. 그곳은 아무나 막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다는 점입니다. 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휴궁일입니다. 경복궁이 정기적으로 문을 닫는 날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는 날입니다. 박물관도 휴관일이 있고 도서관도 휴관일이 있듯이 궁궐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휴궁일에 국보 224호 경회로를 특별히 열어서 대통령 부인과 전직 공직자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누가 이것을 승인했습니까? 휴궁일에 국보를 개방하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 관리의 원칙을 깨는 일이고 특별한 예외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외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실제로 누가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까? 둘째, 만약 이것이 문화행사나 공식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왜 문화재청이나 전문가 그룹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보면 대통령 부인과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 전문가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문화유산에 관한 사전조사나 기획이었다면 왜 문화재청 관계자나 전문학예사가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셋째, 이런 특별한 접근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서가 있습니까? 승인 문서가 있습니까? 방문 목적을 명시한 공문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김건희 여사의 고궁 방문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애호가의 관심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반복되는 예외는 감독이 필요한 패턴입니다. 한 번의 예외는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되는 예외는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누군가가 점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점령, 강한 표현이죠. 저도 이 단어가 좀 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역사적 상징 공간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 공간이 정신적으로 점유당한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 기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접근은 더욱 투명해야 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권력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는 일반 시민이 갖지 못한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특별한 접근은 더 많은 투명성과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됐든 어떤 위치에 있든 국보를 휴궁일에 개방해서 들어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회로는 조선시대 외교 행사와 국가 연회가 열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국가의 위엄을 보여줬고 국제관계를 다졌습니다. 그 역사적 공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문화재를, 역사를, 그리고 공공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권한을 주었습니까?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고 민주사회의 투명성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공적 자원을 사용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JT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에 5급 행정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업무가 뭐였냐? 소수 종교 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학력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력서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6개월 3일,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종교나 신앙은 자유입니다. 누가 무엇을 믿든 그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저는 그 누구의 개인적 신념도 비난하거나 조롱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개인의 신앙이 공적 권력 행사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믿든 그것은 자유지만 그 믿음이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적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거나 문화재 접근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민주국가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뭡니까? 정교 분리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를 억압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신앙을 존중하되 어떤 특정 신앙도 국가 권력과 결합해서 특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역술인 행정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역할과 임무는 명확해야 하고 채용 기준은 투명해야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은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소수 종교 담당.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정책을 다루는 겁니까? 왜 그런 직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 학력과 경력이 불분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대통령실에 왜 역술인 행정관이 필요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질문은 추측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로 공식 기록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임무와 채용 기준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나?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추적 가능성입니다. 모든 예외적인 접근, 특히 문 닫힌 후에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런저런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개인의 종교나 신념이 공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려운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휴궁일에 국보가 열리고 일반 관람 시간 후에 특정인들이 들어가고 명성황후와 관련된 상징적 공간에서 10분 동안 단둘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경력이 불분명한 역술 담당 행정관이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일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개인적 신앙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점을 보든 누가 기도를 하든 누가 명상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 신념이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고 공적 공간 접근의 논리가 되고 인사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적 권력의 남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까요?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기구입니다. 경복궁은 누군가의 사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기록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청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승인 문서를 내놓으면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의혹만 커지고 질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실에 왜 역술인 행정관이 필요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군가의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문서와 기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3년 9월과 10월 이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들의 순서, 그 타이밍이 때로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3년 9월 12일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용상이 뭡니까? 임금이 앉은 자리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문화재를 둘러보면서 그런 자리에 잠깐 앉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보십시오. 9월 21일 국회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법원이 그 체포영장을 기각합니다.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장성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주요 보직의 인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이것을 권력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로 봤고 심지어 계엄령이나 쿠데타에 대한 추측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정치평론이나 역사 분석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문서, 그리고 추측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날짜, 시간, 사진, 공식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9월 12일에 용상에 앉았다. 만약 사진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것은 국회 회의록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9월 26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것도 법원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추측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추측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추측은 추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측을 뒷받침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용상에 앉은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왜 그 시점이었나 하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을 찾는 겁니다. 만약 A라는 시점에 문화재 접근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결정이나 승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신청했고, 누가 승인했고, 무슨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B라는 시점에 군 인사 이동이 있었다면 그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국방부 문서가 있고 인사 발령이 있고 그 근거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공식 기록들을 확보하고 대조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였다. 또는 이것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없으면 모든 해석이 공중에 뜹니다. 누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누구는 큰 문제다라고 하는데 둘 다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와 기록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엄령이나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패턴이 보일 때 이게 정말 맞나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쪽은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 자원을 사용했거나 국가 권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이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읍시다. 용상에 앉은 날짜, 국회 표결 날짜, 법원 결정 날짜, 인사 이동 날짜, 이것들은 모두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각각의 사건에 대한 공식 문서를 찾아봅시다. 용상 접근에 대한 승인 문서, 인사 이동에 대한 국방부 발령, 이런 것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봅시다. 만약 인과관계의 증거가 있다면 그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시간상 근접해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비평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단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 기록되지 않은 것들, 투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하고 공적 행위는 설명되어야 하고 예외적인 조치는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용상에 앉은 그 시점, 그 타이밍을 공식 기록으로 역추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리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사안을 다룰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류와 가지의 구분입니다. 본류가 뭡니까? 핵심입니다. 사안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 본류는 무엇입니까? 첫째, 문화재 개방 절차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경복궁을 일반 관람 시간 외에 열었는가? 특히 휴궁일에 국보 224호 경회루를 개방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접근 자격입니다. 누가 그런 특별한 접근을 승인받을 수 있는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자동적으로 그런 권한을 주는가? 아니면 별도의 공식 절차가 필요한가? 셋째, 행정 기록입니다. 현장 기록부, 개방 승인 문서, 차량 동선 기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공개될 수 있는가? 넷째, 공무 목적입니다. 만약 이것이 공적인 업무였다면 그 업무의 성격은 무엇이고 왜 문화재청이나 전문가 그룹이 배제되었는가? 이것이 본류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뭡니까? 충격적이고 눈길을 끄는, 하지만 본질은 아닌 세부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점, 검은 옷을 입었다는 점, 손을 허리에 얹은 자세, 이런 것들은 맥락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세부 사항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차량으로 갔는지, 몇 시에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은 흥미로운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왜 그 시간에 문이 열렸는가 입니다. 차량의 종류가 아니라 개방의 근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즉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5일 경복궁 운영 일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당직이었고 누가 개방 명령을 내렸고 전동차 운행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휴궁일인 화요일에 국보 224호 경회루를 개방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누가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CCTV 영상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증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문화재청, 직원들, 경호원들, 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용상 접근과 인사이동에 관련된 문서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결제 문서, 승인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문화재가, 특히 궁궐 같은 역사적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기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곳, 조선 왕조의 외교가 이루어지던 곳, 이런 공간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공간에 들어가든 어떤 위치에 있든 명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도 절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문화재 앞에서는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집단적 기억이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든 상징적 공간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법적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누구도 절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끝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감정으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질문은 추측으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질문은 반드시 증거로, 문서로,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와 기록이 나왔을 때 우리는 법과 공론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누구를 미리 단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열쇠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있습니다.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의혹에 답하십시오.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유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